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저는 전직 미 국무부 외교관 출신이자 현재는 국제 NGO 인권기금 조사관입니다. 52살이 된 지금도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죠. 낡은 서류 상자를 열자 빛바랜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문서였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아버지가 왜 이런 문서를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한국이 폴란드의 채무를 탕감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당시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유서에 남긴 한 문장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 그 의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더구나.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문서를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전 국무부에서 2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기에 이 문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국가 간 채무 탕감은 정치적 거래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 문서에 적힌 이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외교 세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죠.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문서를 소중히 간직하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전 오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이 문서 좀 봐줄래요? 화면 너머로 문서를 보던 동료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엘리자베스, 이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야.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기적 같은 결정이지. 그의 말에 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 이야기에 그토록 매료되셨을까요? 전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서를 펼쳐봤습니다. 받은 것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으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전 그 구름 사이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에서 희망을 나눠주던 미군의 모습을요. 아버지, 제가 그 답을 찾아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전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죠. 폴란드 채무 탕감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의 마르틴 자코스키 교수가 쓴 논문이었죠. 제목은 잊혀진 은혜 한국의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코스키 교수는 한국의 결정을 20세기 외교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외국 학자가 이렇게 극찬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전 한국 외교부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사료관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담당자인 이서준 국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전 참전 용사시군요.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국장의 말에 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은 후 당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전 숨이 멎는 듯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지만 우리는 받은 적 있다. 회의록에 적힌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다. 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40년이 지난 후에도 말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도 IMF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폴란드를 돕기로 결정했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외교 철학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전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보여준 은혜 갚음의 정신에 감동하셨던 거죠. 그날 밤 전 자코스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죠.
한국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외교란 이런 것이겠죠. 교수님과의 화상통화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처리하려 했죠. 그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묵묵히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죠.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다음 날 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전 아버지와 같은 미군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 문서를 간직하셨는지.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혹시 내일 전직 외교관 한 분을 만나보시겠어요? 당시 실무자셨던 분입니다. 전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히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종로구의 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국장이 소개해준 김민호 전 외교부 국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70대 후반의 김 국장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1991년 그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이 혼란스러웠죠. 폴란드도 민주화는 됐지만 경제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김 국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한국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비까지 탕감해주냐고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전 숨죽여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나라의 도리 아니겠는가. 김 국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에 공감했으니까요. 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크게 알리지 않으셨나요? 김 국장이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죠. 찻집을 나와 전 다시 외교부 사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자료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유엔군 참전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더군요. 의약품, 식량, 의류 등 온갖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폴란드의 기록이었습니다. 비록 공산 진영이었지만 폴란드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지원금을 보냈더군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적대 진영이었던 폴란드를 40년 후 우리가 돕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오후 전 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맨발의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장면이었죠. 그 아이의 환한 미소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자라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있을지 모르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다른 나라를 도왔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이메일을 확인하니 자코스키 교수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폴란드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시 폴란드 정부 관계자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른 쪽 면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감사란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 폴란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한 전 곧바로 자코스키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교수는 열정적인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죠. 한국 이야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에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코스키 교수는 90년대 폴란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주화는 됐지만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외채가 400억 달러가 넘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어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폴란드의 채무 탕감에 조건을 달았어요. 정치적 경제적 요구사항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뿐이었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시나요? 다음 날 전 폴란드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마렉 코발스키 차관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는 90년대 초 젊은 외교관으로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돕는 것처럼 따뜻했죠. 코발스키 차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991년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협정서였죠. 보세요. 여기 한국 측 대표의 서명 옆에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전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갚을 시간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날 오후 전 바르샤바 대학으로 갔습니다. 자코스키 교수가 준비한 특별 강연이 있었거든요. 주제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여러분, 외교란 무엇일까요? 힘의 과시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외교는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도움을 줬을까요?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품격이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음식점에서 보드카를 곁들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엘리자베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다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 그 사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발스키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보시겠어요?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0년 전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날의 신뢰로 이어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만난 안제이 노바크 장군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2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거죠.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장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30년 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 그 엄청난 결정의 배경에는 30년 전 조용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바르샤바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30년 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한 폴란드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70년 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나라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울로 돌아온 전 며칠간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이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혹시 K방산 전시회에 가보실래요?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도 많이 올 겁니다. 전 곧바로 일산 킨텍스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 대표단이 유독 눈에 띄었죠. 그들은 한국 방산업체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폴란드 육군 대령 피오트르 비스니에프스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한 건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요? 대령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신뢰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기술 이전도 확실하고 사후 지원도 철저하죠. 이어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좋은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로 정치적 조건을 답니다. 한국은 그러지 않아요. 순수하게 파트너로 대해주죠. 점심시간에 전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90년대 채무 탕감 이후로도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 전자제품 공장을 세웠죠. 그게 신뢰의 기반이 됐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전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뿌린 신뢰의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구나.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도움이 결국 최고의 외교 자산이 된 것이죠.
오후에는 한국 외교부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외교의 미래였죠.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대사 크리스토프 레반도프스키가 발언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이념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례죠. 냉전 시대엔 적대 진영이었지만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EU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협력에서도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기고 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김성민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채무 탕감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김 이사장이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10,000명이 넘습니다. K-팝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강물에 비치는 노을이 아름다웠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였죠. 사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폴란드 시장에 진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지 파트너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어서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파트너 회사 사장님 아버지가 90년대 초 정부에서 일하셨대요. 한국의 도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죠. 작은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이렇게 민간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외교의 소프트 파워였죠. 강연자는 외교 전문가 박진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힘의 외교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뢰의 시대죠.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도움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모범입니다. 박 교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박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외교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베푼 것을 자랑하지 않죠. 하지만 세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겸손함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셈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그걸 증명한다. 다음 날 아침 이서준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김민호 전 국장님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더 깊은 진실을 만날 시간이었죠. 김민호 전 국장님을 다시 만난 곳은 북악산 자락의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아름다웠죠. 김 국장님은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엔 미처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당시 채무 탕감 결정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김 국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무부에서는 극구 반대했죠. 우리도 외환 보유고가 넉넉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김 국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보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김 국장님이 들려준 일화는 가슴 뭉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 국장 이 일을 자랑하지 말게. 진짜 도움은 조용히 주는 법이네.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김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폴란드 정부와 조용히 일을 처리했죠. 그게 우리가 배운 외교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죠. 김 국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이게 바로 성숙한 국가의 모습이구나. 전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성숙한 국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베풀 줄 아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었죠. 김 국장님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당시에 적어둔 메모예요. 한번 보세요.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폴란드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이것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전 그 글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그분들의 신념과 용기가 느껴졌거든요. 찻집을 나와 김 국장님과 함께 북악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김 국장님이 멈춰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도시를 보세요. 70년 전엔 폐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죠. 이게 가능했던 건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돕는 거죠.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오후에 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이 현재 개발도상국을 돕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원조공여국입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전 물었습니다. 한국의 원조 방식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 주지 않아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죠. 어떻게 가난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발전시켰는지. 그런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돕고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전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쓰신 일기였죠.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정말로 세계를 돕는 사람들이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외교란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조건 없이 돕고 조용히 베푸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외교의 본질이다. 다음 날 전 또 다른 인터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이었죠.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저는 특별 발표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요. 청중들의 눈빛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 아버지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죠. 돌아가시기 전 한국의 외교 문서를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저는 지난 몇 주간 취재한 내용을 차분히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채무 탕감 결정 조건 없는 도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신뢰의 연결고리까지요.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훌륭한 일을 홍보하지 않았을까요? 전 김민호 전 국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주는 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큰 울림을 만들었죠. 포럼이 끝난 후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존 밀러 공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독일 대사관의 안나 슈미트 참사관도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힘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외교, 이게 미래의 외교겠죠. 오후에는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죠. 카메라 앞에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죠.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의 한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죠.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요. 아프리카 가나의 한 의사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우리 마을에 와서 무료 진료를 해줬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레스토랑에서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서준 국장, 김민호 전 국장님, 그리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모두 모였죠. 건배사에서 김민호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전 일어나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외교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전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전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닐까요? 어려울 때 도와준 걸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돕는 거죠. 평범한 시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DNA에는 감사와 나눔의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전 다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외교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겠다고요.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더 콰이어트 디플로마시, 하우 코리아 체인지드 월드 위트 카이드니스였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한국의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조용히 베푸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본질이라는 거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조용한 외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 문서를 간직하셨는지. 한국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하셨던 거죠.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묘비 옆에 작은 돌을 하나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돌이었죠. 그리고 묘비에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며칠 후 조지타운 대학에서 특별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의 외교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거였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콰이엇 디플로머시, 더 코리언 웨이.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외교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힘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외교, 조건 없이 베푸는 외교에 대해서요. 1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는지를요. 강의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한국은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자신들의 선행을 왜 자랑하지 않았죠? 전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한국은 받은 적 없는 은혜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는 조용히 했던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외교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전 웃으며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442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한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걸 아시나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전 희망을 봤습니다. 미래의 외교관들이 한국의 방식에서 배우고 있다는 게 기뻤죠. 다음 주에는 국무부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전직 동료들 앞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동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외교를 힘의 게임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외교는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발표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네요. 그해 가을 저는 더 파워 오브 콰이엇 디플로머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죠. 북투어 중에 시카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한국전 참전용사의 딸입니다. 아버지도 늘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국이 맺어준 인연이었죠.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를요. 이듬해 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세계를 도울 것입니다.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의 한국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별빛처럼 한국의 정신이 세계 곳곳을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외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받은 것을 기억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왜 받은 것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문서를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셨는지를요. 한국은 받은 것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받지 못했던 시간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세상에 조용히 은혜를 베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젠가 신뢰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 외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미소와 소리 없는 선행으로 멋진 하루가 되세요.